JIBS와 재민일보, 뉴스원 제주본부, 미디어 제주 등 제주적 언론사사가 준비한 2024 제주의 선택. 오늘은 제주시 을성국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는 또 언론사사 대표로 미디어 제주 김민범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한 21개월 정도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직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고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의 발전 방향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개월 말씀하셨는데 짧은 의정 활동이었잖아요. 그래도 당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활동 펼치고 계신가요? 당에서 원내대변인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갖고 원래 상임위를 하나만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무위원회를 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인구위기 특위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은 오랜 의전 생활을 하시면서 체력이 좀 고갈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새로운 인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관련해서 아무래도 체감하는 건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하셨는데 잘 안 됐던 뭐 해녀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제주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다면 선거구 얘기를 할게요. 제주시 을성거구 현안 문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 이 두 가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부분은 뭐 전국적인 이슈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조금 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의 정체, 그리고 건설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육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제주도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읍면 지역들의 학부모들을 만나봤더니 교육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동지역 분들도 또 나름 인구가 또 과밀된 지역은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 또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될지 모른다.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적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또 안타까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을 지역의 그 현안 문제를 꼽으셨는데 그러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의원님의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안하고 아무래도 공약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시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경기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원도심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정말 번창했던 데 아닙니까? 제가 그 동네에 이제 오래 살았었는데 그 지역에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벤처 기업들, 스타트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그 지역에서 새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주도는 뭐 풍력 발전도 있고 또 오영훈 도정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소 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명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는 크게 신재생 에너지와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갖고 세부적인 지원책들을 갖고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돌봄, 온종 돌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급하게 도입하고 있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맞벌이 부부 내지는 이 부모님께 부탁할 수 없는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의 육아 문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 분야에서 조금 더 정부 예산이 확대돼서 인력도 더 투입되고 또 학부모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주도에 덜 오는 이유 여러 가지 있죠. 항공편으로 다니는 게 되게 어려움도 있지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RIS 사업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이 또 고등학교들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또 기업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와 제주도의 도움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공약 중에 교육 문제를 네.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출생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지 네. 않습니까? 돌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사교육비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뭐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크죠. 저희 읍면 지역들을 보면 물론 이제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애들이 학교에서 뭐 한 두세 시에 끝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육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돌봄 이 확대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육아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교육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공할 수 사교육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육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내국세 중에 20.7% 정도인가요? 이게 교육 예산으로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교육 예산은 그대로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학부모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흙밭에서 축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실내 체육관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의 교육 예산을 줄이지 않고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수업들을 할 수 있게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중앙정부에서 쓰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예정입니다. 네. 설 연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그 언론사마다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물가 안정이나 민생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물가는 제주도의 경우에 물가는 아시겠지만 물류비가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온라인 쇼핑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기자님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주문을 딱 하다 보면 갑자기 제주도라고 주소를 넣는 순간 이 특별 배송비가 딱 추가돼서 이건 주문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실제로 투입하는 비용이니까 물류비까지 택배비까지 합쳐져야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원가들이 비싸게 육지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도민과 관광객들한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물류비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해부터 제주도정에서 이제 정부하고 같이 시범 사업으로 개인의 물류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신청이 되게 잘 안 됐습니다.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신청 절차를 간이하게 해서 도민들이 개인적인 어떤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게 이 섬에서 자랐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국가가 일반 내륙에 사는 분들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생활 수준, 물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안을 냈는데 사실 국토교통부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기본 배송비 외에 우리가 특별 배송비가 추가적으로 더 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만 받아라. 택배 회사들이 저희가 뭐 얼마를 받아라라고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예를 들어서 기본 배송비가 3,000원인데 특별 배송비로 5,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절대 뭐 예를 들어서 3,000원, 2,000원 수준으로 충분한데도 약간 번거로우니까 그냥 5,000원을 책정해서 도민들이 구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정부가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서 기본 배송비는 알아서 책정하되 특별 배송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이 정도는 법률로서 택배 회사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예비 후보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과는 뭐 2달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 관련해서 정책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게 따로 생각해 두신 방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부터 다른 일부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제가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의정 생활도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없는 날, 상임위가 없는 날은 항상 제주도에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산업 관련된 행보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요즘 SNS로 정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현안 관련해서도 제가 SNS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제기하거든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카이스트 대학 졸업식에서 카이스트 대학생이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뭐 정치인들이 다 하지만 뭐 과도한 경우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본질은 그것도 있지만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왜 저 졸업생이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줄글로 길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심각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도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산업에 투자하는 뉴딜 펀드가 임기가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첫 해 50% 예산 삭감을 했고 지난 정부 과제라고 해서 작년에는 20%더 삭감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제가 SNS 통보에서 홍보를 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투자를 줄인 거는
우리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삭감되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을 해야 경기도 살리고 미래도 청년들한테 좀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R&D 이런 얘기를 SNS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의정 활동으로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 때마다 여야 갈등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정 안정론이다 아니면은 정권 견제론이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게, 야,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에 과도한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권한이 배정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견제하더라도 한계가 상당히 많고 네.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600조가 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안 바뀝니다. 정부가 다 정해서 초안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변화라는 게 법보다는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또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는 것 같은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은 결국 총선까지 이어지고 이분들이 총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건 앞으로의 국회의원 4년이 아니라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견제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저는 이슈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유권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좀 민감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다른 지역구긴 하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갑지영 말씀이신 네. 거죠? 제주시 갑지영. 네, 지금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뭐 수요일 정도 저녁 정도가 되면 정리가 되고 이제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 난처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과도한 이제 서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같은 당으로서 혹시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 국민들, 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분들은 본인들이 더 적합한 후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뭐 일부 네거티브 방식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좀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는 이제 경선에 돌입하고 실제로 끝나게 되면 두 분이 네. 원래 되게 가까우셨던 분들이니까 대승적으로 승복을 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요. 그때 안 하시면 제가 좀 화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본선 과정에서 네. 상대 후보가 의원님께 네거티브 전략을 펼친다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고 수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격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공직 생활을 안 하셔서 그분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네거티브 할 생각도 없지만 할 만한 뭐 판단 이제 요소들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정 생활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의정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이 주신다면 다른 후보들이 주신 비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까지 같이 막 싸우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정치 혐오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같이 조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사실상 그 제주시 을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진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서 본인의 장점 그리고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사실 저는 아직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저희 민주당은 2020년 같은 경우 8차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를 네. 했고 지금 아직 이제 전반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중반까지는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텐데 혹시라도 당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야 될 텐데요. 제가 가진 장점은 아무래도 입법부이기 때문에 네. 입법적인 활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법조인입니다. 너무 많기는 한데 법조인들이 제가 일을 해보니까 왜 많은지는 알겠어요. 훨씬 더 일이 쉽습니다. 법을 맨날 만들던 네. 보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행정부하고의 유기적인 업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도 전문직이거든요. 네. 사실은 국민들이 뭐 재선, 3선, 4선들 물러나라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초반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속 반복된 일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경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경륜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난 21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다른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의정 생활을 수월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냉정하게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민들이 아시는 국회의원 몇 안 됩니다. 저는 몇 안 되는 그 국회의원에 들기 위해서 되게 의정 생활 외에도 방송 출연이라든지 SNS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게 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입지가 없으면 여의도에서 제 말씀을 다른 의원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인데 전국 300명 중에 1%거든요. 제주도 관련 법안들 통과시키려면 그냥 이게 옳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른 의원들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김한규 의원 얘기라면 좀 들어줘야지 라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쌓아가고 있는 게 다음 의정 생활에 제주도를 위해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아직 공천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다른 당들은 이제 공천 후보가 다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상대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김승욱 후보의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인성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잘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활동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선거 공약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 하지만 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녹색정의당하고 진보당 후보들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총선 과정에서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 저도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도민들한테 생각해 볼 그런 과제들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조금 궁금한데 아직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하신 얘기 저도 귀 기울여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2공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2공항에 대한 의원님이 찬반 입장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찬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에도 보궐선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도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데를 무조건 따르겠답니다. 만약에 도민들이 찬성을 하면 제가 반대하더라도 반대로 도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찬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고집할 부분은 아니고 그에 따르겠다. 이 얘기는 저는 갈등 해결이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이제 몇 년 전 기준으로 7조 이상 네. 투입되는데 전국에 7조 이상 투입되면서 이렇게 도민들이 나눠지고 유권자들이 나눠지는 국책 사업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어느 하나로 지금 당장 결정하면 무조건 갈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이나 제주도정 그다음에 도의회가 결정할 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딱 50대 50으로 양분돼 있는 도민들의 여론을 좀 한쪽으로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 공론화 작업을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많이 네.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도의회의 환경영향 평가 그 과정에서 저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이거는 갈등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 7조 원짜리 네. 어떤 갈등 유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현재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은 당이고 또 같은 을 지역의 전임자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민들도 실제로 예전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불만은 초기에 인사 문제 때문에 좀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의 행보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2군데 있고 한 군데가 더 예정돼 있는데 관광산업 플러스 약간 산업단지로서 일자리 이런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나름의 비전이 명확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지하고 싶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기업들을 계속 상장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 저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취임을 했거든요. 제가 6월에 취임했고 7월에 2022년에 취임하셨는데 기간이 아직은 좀 짧은데 저는 4년의 기간 동안 분명히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소속 정당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도지사가 하는 일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적에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도의 변화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네,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시장은 저는 이제 도민들이 직접 뽑는 게 네.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직접 뽑게 되면 우리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의회가 부활을 해야 된다. 예전 네. 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행정체제를 지금 3시 그러니까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 도지사께서도 수용하겠다. 네. 원래 본인 생각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조금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도민들이 중앙론을 기준으로 행정시가 지금처럼 행정체제가 제주시에서 동제주하고 서제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를 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행정체제 개편에는 찬성을 한다. 아마 총선 끝나고 한 6월부터는 그런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현안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던 초선 20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4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제주도의 미래를 우리 도민들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4.3 문제에 대해서 폄훼했던 이런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직도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제가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네.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토론회나 대담에서 앞으로 더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김한규 국회의원과의 만남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담이 그 도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